And the winner of the Chopin competition, Sang-Jin Chong. Ich freue mich sehr, sono molto felice. Jae Hong Park. 저 유튜브에서 찾아봤었거든요. 정말요? 어떤 요즘에 화제가 됐던 그 이민찬 맞아. 군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은 아닐 테니까. 아니, 이민찬 씨 그 반클라이번 콩쿠르 그거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이 몇백만 뷰였어.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우리 쌤께서 바라보시는 이민찬 군의 연주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겁니까, 그게? 네, 사실 이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 자신이 사실은 엄청난 피아니스트였는데 제 생각에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저 이민찬 군의 연주를 들었더라도 굉장히 감탄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윤찬만 알고 있는데 그 임윤찬에 앞서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영재들의 콩쿨 입상 실적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일단 러시아가 제일 많기는 하네요. 네. 2등이라는 게 네 명. 이게 엄청난 거지 이게 지금 한 나라에서. 옛날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에 그 국한돼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악 그리고 뭐 클라리넷, 관악. 트럼펫, 트럼본 이런 쪽으로 관악 부분까지 점점 이제 확장되는 현상입니다. 와. 좀 이거 보니까 사실 무슨 올림픽에 있는 메달 집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좀 자랑스러움이 저희도 막 차오르고 있는데 자 여러분 피아노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우리 총장님 연주를 듣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젊은 연주가 정말 자랑스러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탈리아 부소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포함해서 5관왕을 차지한 분이고요. 네, 맞아요. 박재용 군 우리 김대진 총장님 제자이기도 한데요.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콩쿠르 우승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재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니 눈앞에서 지금 연주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예술원장 VIP석보다 가깝다. 오늘 출연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야.
와. 저희 오늘 다르구나. 방송하지 말고 그냥 와. 사운드 크기도 다른데요. 야, 이게 TV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치는 거에 따른 그 강약이나 이런 게 다르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들으니까. 야, 이거 연주회가 또 진짜 가서 봐야겠다라는. 맞아. 처음으로 직접 보신 건가요? 저는 뭐 아예 뭐 음악하고는 뭐 관련이 없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예. 무슨 노래였나요? 아, 그걸 몰라가지고 정말 좋은데 뭔지를. 네, 이 곡은 그 독일의 작곡가인 로베르트 슈만의 헌정이라는 곡을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편곡한 곡인데요. 사실 올해 11년 동안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배우게 됐는데 선생님께 헌정하고 싶어서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예. 멋있다, 진짜. 또 이런 선물을 제가 받아보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명적이기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제 또 직업의식이 발동을 해서 몇 군데 저기 아쉬운 부분은 내가 아직도 아쉬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네. 저한테 선물을 주셨으니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선물을 굉장히 고맙게 받겠습니다. 아니 재훈 군께 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인연이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떠셨어요?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가 2012년 8월 독일에서 뵀었었는데요. 제가 콩쿠르를 나갔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으로 계셨어서 그때 선생님을 처음 뵀었고 선생님의 그냥 카리스마에 되게 압도됐었던 그게 제일 첫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궁금한 게요. 배우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궁금해요. 제가 좀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혹시 선생님 별명 있어요? 별명. 학생들 사이에. 별명. 선생님 죄송해요. 네. 저희끼리 잠깐만 드릴게요. 그냥 한 번씩 그냥 악마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도 화내는. 네. 너무 많은 분야를 완벽하게 또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게 많으니까. 와. 쌤은 그러면 이제 박재훈 군을 가르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악마 쌤 어떻게 재주 있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알아맞히실 수 있어요? 재주 있는. 약간 괴짜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개성이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아니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말대꾸를 잘할 것 같아요. 말대꾸는 말썽꾸러기다? 제 앞에서는 못하더라고요. 역시 악마쌤. 정답. 네.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못 맞추실 것 같은데요. 네, 집에 정답이 들어가. 이 재주 있는 학생들일수록 연습을 안 합니다. 진짜요? 진짜 재능을- 연습하기를 재능이라. 아마 그 이유는 너무 곡을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28년 동안 재주 있는 학생들 붙잡아서 연습시킨 게 내가 한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게을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 재훈 군은 다행히 그 1등을 한 부소니 콩쿠르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전에 콩쿠르에 나가서 옆방에서 연습하고 있는 외국
출전자들을 잘 설득하고 잘 설득해서 무엇을 했나요?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아, 연습할 때. 네, 그 사진이 SNS를 통해서 돌다가 저한테 이제 들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악마가 필요하네요. 좀 있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차마 얘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있어야겠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한다라는 사실은 사실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랑 똑같군요. 그 이유는 방금 재훈 군이 연주한 그 헌정도 벌써 그 순간에 한 번 연주가 있었던 거죠. 똑같이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많은 고통이 따르듯이 연주자들도 무대 한 곡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많은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더 연주에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강하고 연주의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쌤,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클래식에서는 변방이라고 느껴졌었던 맞아. 것 같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근데 갑자기 어느새 무슨 뭐 우리나라가 콩쿨 킬러가 돼서 저렇게 세계 2위의 입상 횟수를 기록할 정도가 됐는지 네.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다들 최근에 갑자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성진, 뭐 문지영, 박재홍, 임윤찬, 최하영 이전에도 우리나라 클래식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소년 피아니스트 한동일 군을 인견하시고 영광을 젊은 음악도가 조국에 안겨준 이 영광은 우리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네, 뭐 지금 생각해도 사실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이런 그 대단한 일을 해내신 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음악인 1호 바로 한동일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13살의 나이로 줄리아드로 유학을 갔고요. 1965년 레벤트리트에서 1등을 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전쟁에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온 피아노 신동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의 마녀 또는 아시아의 암사자로 불린 이 정경환 선생님인데요. 변방 출신의 여성이라는 색안경에도 불구하고 최정상의 지휘자들의 오케스트라와 전 세계를 누빈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쌤, 그러면은 이 기성세대 우리 선배님들이랑 요즘 한창 떠오르는 새로운 세대 분들이랑 혹시 네. 보셨을 때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전에는 연주 스타일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객관적이었는 스타일을 추구했는데 각자의 개성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못 듣던 것을 들려달라,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달라.
그게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영재들은 아마 그 스타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 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콩쿠르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126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진짜 많다. 근데 사실 콩쿠르가 가진 그 본연의 의미는 가능성을 가진 숨겨져 있는 연주자들을 발굴한다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콩쿠르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뭐 콩쿠르에서 상을 타거나 주목을 받으면 뭐 앨범을 낼 수 있다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 전 세계 투어 콘서트를 한다든가. 다양한 게 공연을.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가 될까요? 상금 있고요. 되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까?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많게는 거의 10만 불까지 주는. 10만 불 얼마야? 네. 1억 3천? 네. 1억 4천?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1억 4천.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연주 기회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동안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스케줄은 사실은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인 동시에 자기를 콩쿠르이 끝나고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쌤 그러면 상금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나요? 우리 또 스승님께 또 빨간 내복이라도 좀 사드시고. 빨간 내복. 옛날. 내복 헌정?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악보 샀던 것 같아요. 역시. 거짓말. 새로운 게임을 산 거 아니야? 악보를 샀다고 또 와서? 제가 나중에 또 그 지휘도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총보를 조금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느낌. 네. 다르네, 달라.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쌤. 네. 이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코어가 딱딱 나오는 경기가 보통이지 않습니까? 뭐 난도 점수를 매기든 뭐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음악 연주는 주관적인 건가요?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승부를 이게 겨루나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정으로 필히 콩쿠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2명의 출전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연주자는 필히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주자는 실수가 없이 완벽한 연주를 했는데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했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유민상님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야,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저랑 이제 가까운 사람이나 지인이거나 이렇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네.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낸 분. 굳이 실수를 안 해야지. 유빈님은? 그거를 다스리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뭔가 네. 완벽한 연주를 한 분께 저는 한 번의 실수 허용. 허용. 네, 오케이. 네, 굉장히 예리한 판단이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2명의 출전자를 놓고 6명이서 지금 다 나뉘거든요. 네. 그런데 출전자가 수십 명이고 심사위원이 작게는 7명, 많게는 17명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많구나. 때문에 사실은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윤찬 같은 경우는 그런저런 내용들이 다 필요가 없겠죠.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줄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학생들한테 콩쿠르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연주를 하면은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압도적인 연주. 아니 근데 그래도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수십 명 중에서 내가 튀어야 되니까 뭔가 이 필살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필살기가 나를 깜짝 놀랄 수 있는 너만의 독창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는데 네. 한 10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국제 콩쿠르 심사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오후에 4명이 전부 한국 국적의 남학생들이 4명을 연달아 붙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 남학생 4명을 계속 듣고 있는데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 의상도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 똑같아. 치는 스타일도 똑같아. 저 자신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4명이 다 끝났을 때 누가 어떻게 쳤는지가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현듯 뒤통수를 약간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초창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무를 조경을 하듯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가지들을 아주 가지런하게 다 잘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봤더니 그것이 그들의 개성을 자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후회와 반성을 했고 이제는 최대한 학생들의 개성을 최대한 돋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를 갖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존경스럽다. 선생님, 근데 저는 본인의 개성이 담긴 곡으로 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냥 같은 곡인데 어떻게 다 다르게 이게 느껴지는지 또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예를 들어 슈만이 네. 여기는 굉장히 크게 하고 싶고 그래서 포르테 아시죠? 네. 네네. F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얼만큼 크게 어떤 느낌으로 크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슈만이 살아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일 간단한 일이기도 한데 우와. 그것을 본인이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정해진 게 아니구나.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기호 중에 안단테라는 네네. 것이 있는데 들어봤습니다. 네, 아십니다. 그거. 안단테는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편안한 걸음걸이의 속도입니다. 오. 그렇지만 네. 홍석천님하고 저하고 걸음걸이가 다르거든요. 굉장히 네. 빠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는데 당연하다. 우리가 또 어떤 그 생각이 그런 개성을 우리가 맡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같은 곡을 재홍 군과 제가 한번 따로따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네. 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의 꿈이죠.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재훈 군의 연주를 들었을 땐 남자친구가 쳐주는 연주 같았고요. 네, 네. 총장님, 쌤의 연주는 남편이 오랫동안 함께한 동반자가 쳐주는 그런 연주 같이 다가와요. 지겨워? 지겨워? 왜요? 나오네. 왜 가정 불안을 왜 일으키시나요? 네. 저는 네. 속도감이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해요. 속도감도 달랐죠.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아까 걷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말씀이 요게 다르구나. 그게 좀 와서 들어요.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느낌이 다 다르고 네. 뭐 저도 뭔가 모르겠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진짜. 네,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흐름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근본적입니다. 음악, 특히 연주라는 것은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시간 예술이라는 것은 흐름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자기의 어떤 개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가 나의 소리로 치느냐 아니면 피아노 소리로 치느냐가서부터 일단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피아노라는 것은 건반에 일정 힘을 가하면은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손가락으로 내 소리를 만들어 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부 다 목소리가 다른 것처럼 연주자들의 소리도 당연히 다 다른 것이고요. 또 재밌는 것은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저 세대에는 사실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곡의 음반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은 이해가 정말 빠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가서 자기가 치는 곡을 검색을 하면은 너무 많은 클립이 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곡을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좀 큰 의미에서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주를 하는 그 순간이 한 사람의 의식의 세계일까요? 무의식의 세계일까요? 무의식일 거.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당연히 무의식의 세계인 것이죠. 그 무의식의 세계를 선생이 파악을 해서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작업은 의식의 세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오리지널한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네. 맞아. 그런데 쌤, 제가 초반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물론 뭐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쌤들께서 이렇게 뭐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가르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노력은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정말 많이 할 텐데 유독 대한민국이 이렇게 클래식이 요즘에 강세를 보이는 그래.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 First prize, Queen Elizabeth International Grand Prize. Sumi Hwang. Une victoire coréenne dans un important concours international de musique classique, c'est presque devenu un cliché ces dernières années. In Europa oder zumindest in Österreich, Deutschland sagt man, die Koreaner sind die Sizilianer von Asien. Koreaner haben sehr viel mehr Temperament. Es ist sehr schnell von innen etwas von Inneren zu bekommen. 쌤은 그러면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 그 하나의 그 키는 뭔지 궁금합니다. 선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재가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994년에 이제 소득 1만 불 시대가 됐거든요. 네. 네.
1인당 국민소득은 1050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문화적인 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적어도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예체능 학원에 대거 다 집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따져보면 시장의 규모는 2007년에 3조 9,150억 원. 그런데 2021년에는 5조 3,102억 원으로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들이 재능의 조기 발견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재훈 군은 한 7살, 8살 때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기가 돼서 하게 되셨나요? 향갑니까? 학원 다녔어요? 네네, 학원도 처음엔 다녔었고요. 그리고 집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어서. 업라이트 피아노요? 네네. 업라이트 이렇게 큰 거 말고 그냥 작은 피아노. 일자로 서 있는 거. 네, 집에서 맑은 소리? 네네. 벽에 있는 거? 벽에 붙이는 거? 네네, 맞습니다. 집에 있는 거. 네네, 그 피아노를 쳐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어머니를 졸라서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쌤, 그러면 지금 쌤 말씀하신 거는 우리나라의 영재가 그렇게 많은 거는 사실 사교육의 힘이 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열의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배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영재는 후천적 교육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99%가 선천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만난 훌륭한 연주자들의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었어요. 실제로 손여름 양의 어머니가 굉장히 명언을 하셨는데요. 엄마가 너무 앞서 나가서 가르치게 되면 아이가 결국 엄마처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들의 역할은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고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재는 기준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것도 한 가지 기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를 어린 학생이 연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소나타라는 것은 베토벤이 임종을 앞두고 느끼는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사실 아름다움으로 승화해 놓은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걸 치는데 정확하게 그 느낌을 알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쳤을까? 답이 뭐였겠습니까? 아무 생각 안 했는데요. 그냥 쳤는데요. 가 답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 학생이 사전에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곡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이 곡을 쳐가면서 느끼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재입니다. 혹시 그 영재가 우리 박재훈 군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아무리 이제 그런 상황은 알겠지만서도 객관적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인구도 작고 하는데 아까 2등이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영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라고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을 하거나 또는 기쁘거나 슬플 때 이 모든 것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술적인 끼가
우리 유전자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K-팝이나 K-무비도 다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980년대, 1990년대에 유학을 나온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체험하고 터득해서 귀국한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고 이어령 선생님, 문화부 장관 시절 저희 초대 총장님이셨던 고 이강숙 박사님과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30년 동안 열심히 묵묵히 교육을 한 성과가 이제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씨앗을 뿌렸던 게. 그렇죠. 한예종 예를 들자면 사실 30년 동안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4,000여 회의 수상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1,200회 정도는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려면 유학을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더 이상 이제 유학이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외국의 유학생들을 받아야 될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승전 우리 학교로 와라 느낌으로. 문이 열려 있다. 우리 학교로 와라. 웰컴 투 코리아. 그렇지, 줄리어드 한예종이다. 근데 아니, 재홍 군은 우리나라 그렇게 젊은 연주자들이 특별히 더 뛰어난 뭐 이유라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게 뭐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국 젊은 연주자들이 되게 그런 갈망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서양 음악을 더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희끼리 만나서 같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서로 자극을 받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시너지가 좀 나는. 네네. 그런 약간 집단지성의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재들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시선에서 볼 때는 아직 클래식 음악 산업이 발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다 휩쓸고 국제대회에서 약간 견제를 받는 그 지경인데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한예종의 학생이 좀 덜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 뭐. 아니 그리고 민상이 너 1년에 클래식 공연을 연주회를 몇 번을 가? 죄송한데 연예인이라 바빠서 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음악회를 가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K 클래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 강국 또는 콩쿨 강국이지 사실 클래식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노력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은 쉽게 우리의 현 주소를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로 일본에서는 연주로 생활이 가능해서 연주만 하는 전문 연주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봐도 맞고요. 활발히 연주하는 분일수록 교직과 연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는 일단 연주회장을 갈 때, 클래식 음악회를 갈 때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처음 들어보는 신의 연주자도 음악회가 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현상은 연주자를 보러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연주회를 간다라는 어떤 그런 감상의 본질적인 접근을 일본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만 듣고 싶어, 나 헌정 한번 듣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공연을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디 공연한다 그러면 야 초대권 있어? 나왔어?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들한테 물어보면 참 미안하게도 초대권을 본인 돈으로 사든가 아니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사서 나눠주는 경우도 많고 기업에서 초대권을 구매해서 직원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지
자발적으로 10몇만 원 되는 20몇만 원 되는 그 돈을 내고 사는 고정층이 없는 거야. 그런 거 같네. 우리 저 석천님은 굉장히 정확히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막 그렇게 달라 그러면서 다녀서 그러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사실 기업의 후원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연주자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는 기업에서의 지원이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럼 기획사에서는 신인을 발굴하고 이 신인을 등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회를 제공을 하면서 음악의 전체적인 인프라나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예매 문화, 기획사의 역할, 기업의 후원 문화 이렇게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 시스템을 구현해줄 선수가 없는 것이죠. 영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반만 네. 섞으면 딱 좋겠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영재는 굉장히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많은데 다른 인프라는 굉장히 지금 빈약한 상태여서 약간 자조적인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은 잘하는데 어른들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콩쿨 수상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드리고 우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 또한 굉장히 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콩쿠르에 집착하고 콩쿠르에 수상하는 것이 내가 음악을 전공하는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재홍 군도 그 유명한 부소니 콩쿠르를 나가서 1등하기 전에 콩쿠르에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면 그 순간에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을 하고 예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나라에선 콩쿨 입상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와, 그러네. 진짜 중요하네. 네, 그래서 사실은 선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맞아. 저 역시 예외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쯤은 이제 그런 콩쿨의 입상 그런 현실적인 목표를 내려놓고 정말 음악과 학생만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쌤께서 오늘 왜 나오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역시 스승의 끝이 없어라. 헌정하십시오. 헌정을. 저도 오늘 연주를 들으면서 저도 약간 클래식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조금 편견일 수 있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쉽게. 네, 우리가 한 사람과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회를 자주 가셔서 음악을 들으시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저는 비발디 사계의 봄을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봄이 연상이 안 됩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이제 저의 답은 비발디가 봄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한 것이지 봄을 묘사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봄을 들으면서 다른 느낌이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아까 저희들 연주했을 때 다 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평을 듣고 있으면 이미 클래식 음악 감상의 본질을 아시는 분들 같이 그렇게 평을 하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본인이 느끼신 거를 믿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클래식 감상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작은 음악회든 큰 음악회든 클래식 음악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가셔서
물론 예매를 하셔서 내고 초대권 안 됩니다. 그럼요. 가셔서 젊은 관객들과 또 이렇게 저처럼 백발이 성성한 관객들이 음악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가 비로소 클래식 음악 강국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끝난 거 아닌데도 박수 한번 드려요. 일단 박수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김대진 총장님과 박재훈 군이 함께하는 선물 같은 연주를 여러분께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함께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아, 두 분이 함께요? 두 분이 함께. 같이 앉아서 하는 거? 잠깐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곡, 젓가락 행진곡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에이 설마 피아니스트 두 분이.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곡일 텐데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1악장입니다. 이 운명교향곡은 베토벤이 자기가 처한 역경을 불굴의 의지로 뛰어넘어 승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